일부 이슈 인터뷰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회사 들어오면서 왠지 모르게 좀 한가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방송날이라고 다들 쉬시더라고요. 네. 본인들은 쉬시면서 저 같은 패널을 불러서 방송을 시키고. 네. 아니요, 그 말씀이 맞으려면 저도 없이 혼자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나왔으니까 예, 방송의 날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구내식당 가서 밥도 한 6년 만에 MBC 구내식당 밥을 먹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드셨군요. 드시고 오셨군요. 김영찬 기자가 찍어줘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라서. 뭘 찍어줘? 이 택을 찍어줘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밥을 또 샀군요. 우리 네. 김용찬 기자가. 네. 예, 또 고마운 마음을 방송에서 표시를.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시작할 때 한복 입고 상복 입고 여야가 일단 복장에서부터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 들어왔어요. 일단 여는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여당에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스트랄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대목은 여야 할 거 없이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사정, 우리 민생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네. 2024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8,282개 자영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기록을 한 이래로 100만 개 업체가 폐업을 한 게 최초입니다. 100만 개면 엄청 많이 폐업한 거죠. 광주도 26,756개소가 폐업을 했고요. 폐업률이 인천에 이어서 전국이 2고 음식점만 1,632곳. 여수는 지금 석유화학 공장이 이제 폐업을 하는 수순이어가지고 1,840곳이 음식점이 문을 닫아서 뭐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지역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사정이고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우리 민생의 상황이 한복 입고 이렇게 그 인증샷 찍고 혹은 상복 입고 이렇게 거기에 항의하고 이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닌데 여야 모두 다소 좀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뭐 특정 뭐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양쪽 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벤트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당에서 한복을 입었던 건 이제 캐대헌의 영향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좀 기분 좋게 이 일을 좀 시작해보자라는 의미였다고 하는데 워낙에 민생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일단 자영업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 취직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제 여건이 제조업이 힘들어지면 그 제조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서비스업인데 그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게 자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영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 산업 부문에서 자영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자영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율이 높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고용 규모가 5인 이하의 이제 소규모 취약한 이게 한계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만 경기 상황이 변하더라도 폐업을 해야 되거나 유지가 잘 어려운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뭐 지표식물처럼 오염이 되면 금방 이게 지표식물이 죽어버려서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떠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가 자영업 폐업률 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가 많이 는 것도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문을 열었던 가게들조차 폐업하는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는 단골 식당들 문 닫은 가게들 많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들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문제는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들만의 세상을 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사실 검찰 개혁안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검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발 경제적인 이슈로 한번 싸워봐라.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 우리들하고 물론 이제 뭐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들 지금 현재 어려움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서로 저렇게 싸울 일인가? 우리 문제는 언제 풀어줄 건데
예, 뭐 그래서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재명 부분들은- 대통령은 경제를 지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실제 장관과 정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고 있는가.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약간의 실내 게임하고도 좀 비슷한 거거든요. 신호를 잘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노동자 보호, 그다음에 권익 향상 이런 취지로 했지만 현장 아까 얘기했던 5인 미만의 어떤 이렇게 재정 규모가 취약한 산업에서는 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대신 키오스크나 이런 데서 결제하면서 서비스 종사하는 고용은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편의점 같은 경우 기존에 3명 고용하던 거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그냥 한 명을 줄이고 주인이 직접 몸으로 때우면서 그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났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식 10억 재산세 기준을 인하시킨 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새로 신규로 조세 수입이 한 10,000명 정도 더 추가로 증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입보다도 그 조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흔히 동학개미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은 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10억 그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이 조치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결국 그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몇 가지 경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 의사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가야 하는 경제 방향은 뭡니까? 경제 방향은 일단 큰 틀에서 정부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큰 틀에서 그 그랜드 플랜만 제시해주고 실제 기업이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센티브 정책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규제가 더 우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최저임금 기준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그 노동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재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규제를 켜켜이 쌓는 정책들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더 경기가 경직될 우려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양날개가 필요하듯이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 정책들이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제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광주 지역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자산 가치를 늘리는 게 이게 지금 경제방송이 되고 있지만 부동산이었잖아요. 우리가 막대한 금융비용을 들여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한 채 사면 그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우리가 버텼던 것은 이 아파트가 그 효자가 돼서 이 가격이 오를 거야. 그러면 네. 3억에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금융비용이 한 1억 들더라도 몇 년 후에는 이게 5억이 되고 6억이 되니까 기꺼이 무리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네. 샀던 가격보다 더 오히려 감가가 되고 있고 금융비용은 이자는 늘어나서 그 비용은 비용대로 그냥 공돈이 돼버리는 네.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다른 투자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서민들이 할 수 있는 투자가 그나마 이제 주식인데 이렇게 되버리면 계속 단타매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법과 규정들을 자꾸 정부가 만들게 되면 네. 참 희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정부의 규제가 심화될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심화되거나 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신호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네. 그걸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컨대 재산세 기준을 올려서 10,000명 더 세금 받느니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5천까지 안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실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데 굉장히 규제가 까다로워서 퇴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까먹고 있는 거죠. 퇴출되는 것도 규제가 심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냥 막 퇴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규정들을 조금 더 손봐서 부실 기업들이 시장에서 빨리빨리 퇴출되게 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쪽에 오히려 더 퇴출 규정을 손봐서 이걸 불합리한 부분들을 제거했다면 저는 훨씬 코스피 지수 향상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당장 근데 눈앞에 보이는 최저임금 1시간에 얼마 이것에 또 국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노동자를 생각하는 정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또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그걸 또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네.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라면 전체 큰 틀을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국민들이 좀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네. 경제방송 조금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금 가장 강대강 대치 국면 이유는 검찰 개혁. 네, 검찰 개혁 크게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의 한 축이고요. 네. 또 하나는 당장 국민의힘의 경우는 3대 특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치적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압수수색이 이제 어제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고 이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송 대표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정치라고 하면 이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보호, 우리 국민의힘 당 보호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 당시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 싸우는 야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느냐. 나이 많이 든 김문수보다 내가 더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장동혁 내가 더 열심히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다. 이른바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대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떤 그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서 더 강하게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싸우는 정치, 싸우는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세운 것도 싸우겠다, 잘 싸워보겠다 이런 의도로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도 민주당 못지않게 초재선 의원들의 비율이 민주당이 물론 더 많긴 하지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내미니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우선 나경원 의원 카드로 간사 카드로 맞서서 뭔가 조금 이 모양새 이 각을 세워보겠다라는 건데 실제 네. 이제 각을 세운다라는 것은 의석수가 워낙 세고 실제로 법사위 이 구성을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민주당 소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표결에서 뭔가 각을 세운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의 의도도 아니고 결국은 소수당이 싸울 수 있는 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옆에서 거들어주는 걸로 싸우는 거거든요. 여론으로 싸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더 여론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더 유능한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 같고 추미애 카드면은 나경원이면 얼추 뭐 좀 맞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간사가 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 네, 그렇습니다. 동원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찍었던 찍힌 거죠. CCTV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일부 본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또 그것까지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더군요. 일단 이 문제는 저도 조금 그 생각을 해봤던 문제인데 현행 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를 한 것, 체포를 거부한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전에 최순실 사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도관이 대리 집행할 수 있는 게 형법상 규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그런 것들은 잘 알 건데 거기에 저항을 하고 완력으로 맞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건 그거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법을 어기고 저항했던 것은 그거고 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뭐 속옷 색깔까지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저항했던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여론에 어떤 작용을 할까? 그러면 사실 뭐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통쾌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이나 정치에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그 사람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론에서는 항상 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도 심리적으로 약간 약자로 보이는 쪽에 마음이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걸 또 추가적으로 뭐 영상을 공개하고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괜히 이런 부분에서 실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론 동원이에요. 네. 딱 한마디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네. 딱 이거 예. 이게 과연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미 이 대통령직에 쫓겨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속옷 전직 국가 원수가 속옷 입고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망신인데 그러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먹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영상 공개하려고 했으나 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예. 그런 거고 그래서 국민에게 공개한 건 아니고 이제 가서 볼 수 있는 몇 분에게만 이제 본 건데 유출이 된 거죠. 영상이 예. 유출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런 국민의힘을 상대하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말려들 필요도 없을 것이고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민생을 돌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치하는 길입니까?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싸우는 건 목소리 크게 하고 하면 급진적인 주장하면은 되는 거니까 쉽거든요. 근데 네. 민생을 챙긴다라는 것은 경제를 알아야 되고 시장 운영 메커니즘도 알아야 되고 기업 법에 대해서도 기존 규제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뭐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이거든요. 국정 운영 속에는 국회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리드해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걸 리드해 간다라는 측면들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한 신뢰를 줘서 네.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저쪽 방향으로 가면 내 삶이 좀 개선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뢰도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정권 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6개월, 1년 내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비전과 그 비전으로 가기 위한 책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 관점에서 국회도 거기에 조응할 수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요즘에는 개혁신당 얘기는 이제 거의 묻혔고요. 조국 혁신당이 이제 조국 원장이 이제 돌아오면서 복귀하면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흘러내리고 있어서 조국 원장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좋아 보입니까? 민주당과 빨리 합당하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조언도 전달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블러핑일 수도 있다. 그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방선거는 바람선거가 아닙니다. 일종의 자산선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총동원해서 그 자산을 경쟁해서 자산 많은 쪽이 이기는 뭐 일종의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에 조직력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역 기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지역에 기반하고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이기는 거고 또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기존의 열성 지지층들이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신생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이걸 받아들여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접점을 만들어 가면서 그게 이제 의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헌이라는 큰 의제가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개혁 이후 의제로서 개헌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매개로 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들이 좀 더 개헌 주도 세력들이 연합을 한다면 저는 그 다음 과제로 가는 데 있어서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연히 큰 것과 작은 것이 싸우면 당연히 큰 게 이기겠죠. 그렇죠. 뭐 9대1 이 정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제 정치라는 게 당의 색깔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국 혁신당이 무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동안에 색깔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민주당과 합당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동안에 목소리를 쭉 내왔었는데 어떤 명분, 그냥 개헌 하나로 그게 쉽게 될까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지금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총선 당시에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뭡니다. 보통 뭐 3%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고요. 네. 왜 그러냐면 조국 혁신당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른바 검찰 개혁에 특화된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집권 당시의 얘기이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 전략과 결합되면서 13석의 국회 의석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예.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그걸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조국 대표는 조국 원장은 실질적으로 의원도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검찰 없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하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정청래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조국당이 설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외에 어떤 의제를 던질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냥 말의 연찬이 아니라 결국은 그 당이 존재해야 될 정치적 지지 기반을 필요성을 그리고 효능감을 높여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당의 경우에도 종류가 좀 있을 텐데 흡수? 아니면은 뭐 당대당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합당은 네. 말 그대로 당을 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법적인 통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합당하지 않고 선거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민주당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뭐 호남에서 경쟁 외에 조국당이 민주당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대, 선거 연합 뭐 이럴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더 큰 의제의 발굴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데 그러면 지방선거 이전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센 그 3특검을 통해서 이른바 특검 전국으로 지방선거를 가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사법화를 통해서 정치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전략이 누구의 전략이었냐면 이재명 그 대표를 향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전략이었어요. 그 어떻게 네. 됐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서 정치적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 내외의 선거이다. 그러면 총선이나 대선처럼 중도층이 열심히 참여하는 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 범보수의 득표율이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네. 서울에서는 심지어 이재명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더 높았어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 수도권 3개 지역 놓고 봤을 때 쉬운 지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 보시면은 장동혁 고향이 충남입니다. 네. 예.
이 정청래 논산이죠. 이른바 대전 충남 지역은 이제 두 사람이 퇴로가 없습니다. 진 사람은 당 대표 끝나는 거고요. 대선 후보도 끝나는 겁니다. 아.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사활을 걸어야 될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투표율이 50% 내외일 때 지금껏 지난번에 민주당이 5곳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정권 교체 후 효과가 있기 때문에 5곳보다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반 이상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정치를 들여다봐 주셨어요. 막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